어때요? 어려워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정말요? 네? 영혼이 없는데요? 영혼 없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정리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이제 테크놀로지는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서 진짜 그 교육공학이죠.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기술을 다루는 게 교육공학인데 교육공학의 발전이 과연 교실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처음에 서론이고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제 과거 서당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판과 분필로 상징되는 그런 우리 기존 교실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교실 선진화기가 보급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교육공학이 있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거죠.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테크놀로지 메시지인가 이건데 우리 사실 지금까지의 테크놀로지를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걸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도저히 옛날에 생물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잡한 원자 구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대인의 구조까지 그려가지고 설명했던 게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 청각, 시각 모든 걸 활용 가능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형이사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전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아예 그런 기존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테크놀로지 발전이 새로운 교육의 형태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과 지금 제가 뽑은 거는 전부 다 선생님들과 교육 종사자들과 아니면 일부 대학 교수님들 만든 잡지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청주교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교사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교육과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의 내용을 이제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기술이 발전한 데서 반드시 교육이 나아질 거라는 환상을 벌여라. 그래서 무조건 낙관적인 진보관에 대한 좀 우려를 나타내셨고 두 번째 이제 기술을 접하는 거는 신세대에서 더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와 기존의 기술을 받았던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한 우려까지 상정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랄까 그 지금의 기술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이제 뭐 시사점까지 남겨주고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뽑은 질문이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과거 우리의 경험에 대해 편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형태에 대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서 뭐 무려 12년 동안 생활을 받으셨으니까 12년 동안도 이제 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시설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적 있었나요? 특히 이제 외고로 나온 우리 진우는 중학교 때와 달리 외고를 다니면서 좀 편리했던 그 교실의 시설 때문에 좀 편리하게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 정리죠. 가야이는 교육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너무 부족해가 너무 시설의 문제 때문에 교육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나 아니면 지내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생겼는데 이게 뭐 오히려 내 교육에 방해가 됐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 교육에 도움이 됐다거나 해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실물 화상기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애기들이 이제 학생들이 직접 책을 들고 나가서 선생님이 기계를 켜주시면 직접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 효율적이진 않은 방법이에요. 획기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좀 실물 화상기 몰라요? 뭐예요? 그러니까 실무학생이 뭐냐면 이렇게 판이 세워졌고 판 위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노트북으로 되니까 전자로 연결된 게 아니라 카메라만 연결돼요. 그게 되게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좋았는데 사실 카메라니까. 학생이 책을 들고 나오는 시간과 기계를 설치하는 시간과 그런 게 되게 시간 소모가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 문학 수업을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그 우리 코브라선 알죠?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 어디 딱 고정시켜 놓고 긴 끈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는 걸 했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켜시고 줄 긋는 걸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건 되게 괜찮았거든요. 카메라를 틀어놓으시고 자기가 줄 긋는 부분에 똑같이 줄 끄면서 쭉쭉 따라가는데 그건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원래는 학생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아예 큰 TV로 띄워주시니까 그러고 실제로 되게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줄 끄는 속도대로 이렇게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하니까 사실 똑같은 원리긴 한데 뭔가 이쪽이 더 나았거든요. 저는. 네. 반대 사례는 없었나요? 반대 사례요? 뭐 왜 이딴 걸 만들어놨지? 학교 컴퓨터실? 저는 학교 컴퓨터실이 왜 있는지 결국 졸업할 때까지 잘 모르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뭐가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 학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 그게 되게 문제였어요. 현준 딱히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강의는요? 전 중학교를 좀 많이, 그러니까 별로 좋은 시설 가지지 않은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외국으로 갔는데, 일단은 되게 시설은 웬만한 시설 다 주고, 회의실도 있었고, 마이크가 달리는 회의실도 있었고, 뭐 카메라 그처럼 정말 우리는 전부 다 LCD 큰 그거에서 뭐 엔트기 장난치다가 부러질 여유도 없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게, 아무리 시설 발달했다도 회상 회의실에 가더라도 수업을 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이크를 항상 꺼놓고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시설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했던 거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냥 뭐랄까요, 아주 조금의 일 때문에 괜한 걸 만들어놨다는 느낌이 항상 강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으로 수업 형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판서와 선생님의 설명이 못 벗어난 것 같고, 제가 다녔던 외고도 그랬던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뭔가 과시하고 싶을 때 그런 과시용으로밖에 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외국이니까. 좀 과시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세네갈에도 교류학교가 있고 엄청 많아서 그분들이 오시니까 갑자기 거기로 수업을 보내더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교실에서 했던 내용을 거기 가서 하니까 애들은 그냥 멀뚱멀뚱 좀 지켜보고 있고, 그냥 뭔가 과시용으로밖에 쓰지 않았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생각났어요. 그 칠판 있잖아요.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아, 네, 있어요, 저거. 그거. 그런 거 오히려- 보고 싶었는데 있다고 소문만 들었어. 꼭 누르면 그냥 진짜 윙 하고 네. 밑에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으로 떨어져. 물통 맨날 가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이거 지우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쭉 지워지니까 이 부분만 지우고 싶거나 막 할 때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치. 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첨단 기기 이제 도입되고 컴퓨터 같은 거 실습해보라 해갖고 가는데 막상 다 딴짓하고 오히려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다른 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 근데 저도 그냥 들은 건데 뭐 스마트 기기 이제 도입을 해서 아이패드 같은 거 나눠주고 한다고 해도 다들 뭔가 딴짓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그냥 그 배우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콘텐츠나 이런 걸 하게 해서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좀 들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났어요. 그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몰래 인강을 들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몰래 인강을 들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수업 안 듣고 몰래 다른 내용을 듣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때. 그 경험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캐나다 갔을 때 거기는 그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맥북이 한 50개 들어가 있는 그런 충전도 동시에 되는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동식. 그래서 그걸 교실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각자 약간 어떤 주제가 있으면 자료조사에서 약간 팀빌딩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IT가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인강 몰래 들었던 것도 생각해보면은 좀 되게 재밌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게 계속 할까요? 재밌죠. 범법행위에서 다른 얘기. 헌법?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훨씬 더 깊이 배웠고. 그 관련 내용이었어, 아니면 전혀 관련 내용. 어. 실제로 그렇게 시험 잘 본 적이 없었어.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양질의 정보를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걸 기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물론 이론은 하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오히려 더 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드네요. 예.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니까 발도르크 교육이었나? 발도르크였나? 거기는 이제
심지어 실리콘밸리에 있는데도 모든 선진화 기기를 다 거부하고 원초적인 교육 방식을 고집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선진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선진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를 함양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발전한, 더 진보되고 더 발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도 일단 지금의 기술 발전이 교육 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이 좀 더 발전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도 역시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교육공학,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 정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했던 선수처럼 뭐 학생이 아이패드 나눠줬더니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더라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전 반대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정말 아쉬웠던 게 이렇게 좋은 대학 수업을 다른 친구들은 왜 못 듣지 해서 걱정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썼던 좋은 수업들이 다 K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굳이 뭐 적어도 수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수업 듣기 위해 이 대학을 굳이 올 필요 없이 그냥 수업 좋은 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수업이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 생성과학장이라고 저희 학교 핵심 고양인데 정말 용감해요. 저도 사실 그걸 안 듣고 무크로 한두 개 들어온 건데, 수강은 이제 0.0001초 만에 마무리되는 전설의 과목이기 때문에 200명이 듣는데 0.0001초 만에 마무리돼요. 3학년쯤 돼야 이제 좀 뚫려요. 저희는 학년별로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4, 3학년 다 찾아오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큼 생기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고, 보니까 확실히 영광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계층이라는 차별에 대한 철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지식 같은 경우는 아예 봉인을 해버리고 그냥 보편적인 지식만 뿌려가지고 뭔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사회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겼거든요.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생각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백진홍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교육이 뭔지를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똑같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강의한테 특히 미안한데, 아무튼 교육이 그러니까 인간의 협력적인 세계 교정 행위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교육 기술의 변화가, 그러니까 교육 기술이라기보다 기술의 변화죠.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로 생각을 하면 좀 한정적일 것 같고, 이 글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떠나서 얼핏 멘션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서로의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고 좀 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육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렇죠, 서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결국 교육이 일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게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서로 시간적이라든가 공간적 제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리고 말했듯이 다양한 감각을 점점 더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주는 것 같고, 물론 오해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교육 입장에서는 점점 더 교육이 진짜 참된 교육다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추상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 발전에 대해 이렇게 완전 정말 순수하게 교육 중심을 가지고, 나 같은 경우 이제 교육이 기존에 경제와 연관이 지었던 게 이제 교육 자본이잖아요. 교육이 하나 자본인데, 저는 그 교육 자본으로서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또 난 대학 가서 이 수업 들었어라는 게 생각보다도 묵혀서 들었는데 뭐 상관이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교육이라는 게 정보를 제공받는 거를 넘어서서 뭔가 사무 학습이나 토론이나 이런 식의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교육이 효율적인 거에 좀 교육이래. 정보통신의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뭔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거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그걸 넘어서 토론하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이런 교육들 그걸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거꾸로 학습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같은 거꾸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미리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협동학습이나 스스로 뭔가 문제 해결력을 찾는 그런 학습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오히려 이제 정보 습득을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교육 현장에서는 진짜 협동적으로 뭔가 나아가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냥 활용되기 나름.
오히려 진짜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되면서 막상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는 테드 강의 막 들을 수 있고 온갖 좋은 강의들을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막상 지하철 보면 많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주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는 이게 좋고 나쁨을 그냥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맞아, 따라 맞아. 달려 있다라는 생각. 아직은 좀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거꾸로학습이나 새로운 시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세대에서는 이제 요즘 세대라고 하면 되나요? 아무튼 뭔가 이제 알파고 뭐 나오거나 이런 세대에서는 사실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 좀만 더 쳐봐야지. 노잼. 컨트롤 CP. 아니, 저는 좀 더 듣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공지능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몰라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따라 뭐 생각이 잘 정리 안 되지 않아요? 아무렇게 이거 해주세요. 생각 그거 안 정리해 해봐도 주세요. 있어요. 아니, 제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그게 좀 이 얘기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교육공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다음 질문인데 넘어갈까요? 2개 준비했다고 하길래 네 개 준비했어요. 그래요? 다음 게 이제 교육자 가르치는 자의 위상 변화랑 두 번째 학교의 위상 변화인데. 죄송해요. 저 넘어가는 그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의 주요 맹점이 이제 교육자의 위상 변화와 학생 주도적 수업의 공격화인데 이제 기존의 기술 발전이 이제 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제 전 나중에 보면 이제 교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식 전달자라기보다는 지식 관리자라 입장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의 클라우드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전체의 지식의 그 전달 역할은 클라우드를 맡겨놓고 이제 그 학교에서 교사해야 될 역할은 이제 그 개인이 가진 그 지식을 정말 애들이 정말 제대로 습득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릇된 지식이나 그런 걸 습득했으면 그걸 교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맞춘 그런 지식 습득의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아예 교사의 그런 지식 관리 역할마저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만약에 정말 발전한다면 교사 또는 교육자가 가져야 교사 또는 교육자 역할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 표현이 재밌었던 게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교육공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가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정의했을지가 참 궁금했는데 선생님이라고 정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가르치는 자는 모르거든요. 누구나 우리도 서로 가르치려고 난리치는 게 지금 이 현황이잖아요. 이 학회가 그런 면에서 일단 가르치는 자가 좀 재밌었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방금 강의가 얘기했을 듯이 지식 관리자로서 교육을 방법론적으로 돕겠다 이런 취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건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 맡겨놓고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하고 체크해주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지식 과정을 좀 뭐랄까 과정을 준비해주는 사람, 과정을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지. 그럼 무엇을 배우고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뭔가 배워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구정수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저는 공교육에 있어서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배우는 과정을 이제 지금까지는 개별 선생님이 담당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체제에 맡겨놓고 이제 선생님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이 그걸 확인했는지 그걸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에 수업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좀 뭐랄까 좀 더디고 어떤 학생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면 그걸 모든 애들에 한 학생에 맞춰야 되는 단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그런 건 이제 선생님이 그런 거 역할을 이제 하지 않고 더 이상 학생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교육 습득 속도를 맞춰서 로드맵을 설정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상담가의 역할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연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식 관리자라는 교사의 앞으로 예상했던 그 위치가
저도 사실 동의는 해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 교과서의 역할을 앞으로 그런 게 전자북이라든가 그런 게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과서가 지식을 전달해주고 하지만 교사는 그거를 이제 학생 개개인별로 맞게 다시 재구성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계속 알파고 얘기 들려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진 교사가 근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강희가 말했던 대로 상담가 좀 관리자의 역할에 좀 치중돼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 터질 것 같다. 그 네. 알파고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그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마리오 게임 할 때 슈퍼마리오 게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점프 매우 간단한 이거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다가 죽으면 다시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막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뭐 슈퍼마리오 전체 맵 이렇게 찾아주고 그거 따라서 여기서 점프해서 계약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인공지능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X네? 그럼 다시 X네? 근데 이제 또 아는 게 방향성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보다 조금 더 잘했네? 근데 그 방향성은 누가 제시를 하느냐? 인간이 제시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반화가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OX를 이제 인간과 똑같이 하는데 문제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가능하고 또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확실히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엄청 관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기계가 못하는 거는 이게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정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게 감정도 일반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는 걸 보면 사람이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 결국 기계는 인공지능이라거나 아무튼 기술은 완전히 실험을 못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술이 담을 수 있는 지식들은 특히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배워야 하는 지식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서로에게 실무가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배워야 되는 소재가 기술로 인해서 기술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그 약간 이게 동그라미가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미 기계가 할 수가 있으니까 딱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는. 제 말이 좀 말이 되나요? 그런 도 설명해줘. 그러니까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화 가능한 건데 그리고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쉽게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반화된 것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근데 이미 그건 기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인간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배울 필요도 없어지는. 끝내고 네 일단 그대로 가주세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다. 몰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접근 방식이 뭔가 지금 말이 되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랑 뭐 연관이 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질문이 그거였죠. 학교의 변화?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교육자 역할만. 그러니까 교육자 역할 관리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서당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이 주가 아니라 수업 이후를 관리하는 사람, 수업 이후가 교사의 본부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사의 정의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라 이제 정말 가이드. 근데 이제 학교가 계속 존재할 거라는 가정인데 그건 네. 저는 학교는 존재할 것 같고요. 학교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좀 공감은 많이 됐는데 이제 제
지식 전달자에서 관리자로 넘어간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학습 분석자로서의 이제 그게 생긴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 안 나서 찾아봤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수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근데 저는 그 못하는 게 뭔가 소통 능력,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 그거는 뭔가 그런 거랑 뭐 협력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카이스트 교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대식? 그럴걸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교육, 이걸로 생각하는 거, 질문에 이런 걸 제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교육을 이제 교사가 그런 거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동안 사실 교사들은 보통 지식을 많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성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잘하는 거 좋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의 교사들이 그런 자질을 갖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은 뭔가 그 사람들도 그런 체제들, 기존의 지식을 많이 배워오는 그런 거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교사가 됐는데, 이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 그 교사들이 생각하는 힘이 많은가, 이런 부분이 사실 의문이 들어서, 그런 뭔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하기 어려운 거라면 지금의 교사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오늘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이지? 그 에어컨이 지금 공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어지럽지 않아? 에어컨? 아닌가? 할까요? 근데 뭐 저는 건 한참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웠던 교육이랑 이후 미래의 교사가 될 교육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지식적 습득을 전달하는 역할마저도 사실 그러니까 매우 특수한 개인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원 양성을 한다는 목적이 최대한 적은 학생한테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찾을 때 120명 홈바로 교실에서 20명 정도의 수업이 됐을 때 훨씬 더 학생 일일을 관리하는 쌤, 저는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20명을 관리하는 것과 20명을 가르치는 게 아예 분리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전국인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엄선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실력이 뛰어난 어떤 일부 교수라든가 어떤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각 교육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 수업 내용을 이제 왜곡하는 문제 있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구에서는 그 민주화운동 폭동이랑 같이 있는 교사님이 있다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한 사람에 맡게 되면 이제 물론 정치적인 위험도 있겠지만 교육이 완전 순수하게 하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교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사의 역할은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20명 줄어드는 20명을 관리하고 그 개인의 어떤 뭐랄까 인성적 측면이라든가 뭐랄까 학교생활 고민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학교 순회 상담사나 아니면 학교 상담실 했던 역할을 교사들이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된다면 대단히 많은 교원 양성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그 학교 그 맥락에서 죄송해요, 말이 너무 오늘따라 안 되네. 공기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아무튼 정리가 됐어요. 그 학교가 하는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 애초에 시작된 이유가 아무튼 이제 산업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무슨 국영수를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건데, 사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옛날부터 이루어왔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주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는 사회에서는 제 생각은 학교 없어질 것 같은데? 학교 없어질 것 같아요.
손안 쓰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내용이 그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지금 개인 잘 경험 써. 얘기하고 네. 기술 발전에 대해 개인적인 시각을 물어보고 네. 이제 교사 입장 변화 마지막 학교 네. 입장 변화인데 네. 학교 입장을 변화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까지 했고 마지막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실 진우랑 공교육 관한 그 위기학 때 4월이었나? 4월인가 제가 아무것도 5월인가 기억 안 나. 머리가 안 돌아가. 위기학 때 4월 호가 공교육은 살아남을 것인가였어요. 이제 그렇구나. 진우는 공교육은 없어져야 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저는 공교육은 기존에 했던 역할과는 당연히 많이 달라지겠지만 공교육과 학교라는 시스템은 완전히 존치되는 입장인데 진우 같은 경우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을 전수받고 활용하는 모든 것까지 이제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을 전수받는 걸 할 수 있지만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 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자 간의 뭐랄까 접촉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 입장에서 이제 그걸 했던 건데 저는 그 역할을 학교가 해야 된다 봤고 진우는 학교가 하지 말아야 된다 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쪽.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런 걸 안 하면 어디서 하나? 라는 자연스럽게 하죠. 이런 생각이 공간에서. 들어요. 근데 이런 공간을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모르겠어요. 나름의 주체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배워야 될지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거를 학교나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서 환경이 무슨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주체성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학교로 인해서 잃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선주가 말하는 것도 학교는 맞는데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성됐던 환경이죠. 자연스럽게 또래들이 모이고 교사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고로 작은 사회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게 학교라는 게 아니라 학교로 인해 만들어진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토론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 예.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와 같이 어떤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저는 학교나 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우가 말하는 기존의 학교와는 좀 다른 개념의 그런 공간? 그런 곳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이나 뭔가 그런 지식이나 지식기술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가르치고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거는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주체성을 띠고 살아가진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차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저는 학교 같은 그런 공간이 꼭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마 이 학회에서 오늘은 답이 안 나올 주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진우가 생각하는 본성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근데 제 입장에서 본성은 아기는 일단 씹어봐야 되잖아요. 씹어봐야 된다고? 눈앞에 뭔가 있으면 만져봐야 되고 씹어봐야 되잖아요. 호기심이 있는데 근데 세상에 답이 있다라는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가 있다라는 교과서라는 그러한 환상을 하나의 주체가 주입을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궁금증과 이러한 것이 오히려 억압되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틀리면은 막 예를 들어서 학교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치면은 틀렸다고 하면서 막 벌까지 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생각하면 안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주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죠? 아까 방금 어떤 강제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좀 약간 웃긴 게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옳고 그른지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대로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하물며 학교가 사실 어떤 것을 가르칠지 제대로 논의도 안 된 학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답안을 강제적으로 뭔가 모여서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예, 그거는 오히려 주체성을 잃게 하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전 저번에 학교 때 그 강의한테 약간 덕분에 좀 생각하게 된 거는 그 경제적인 측면이었는데, 네. 예,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학교가 아무튼 하는 게 이제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간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역할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 말고 그 정부에서 교육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육적 공간들을 좀 어떻게 좀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찾아내야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 소재를 그 뭐지 정부에서 만드는 거는 애초에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너무 자만한 생각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을 경제적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근데 저도 기존에 그냥 지식들 이런 거를 뭔가 습득하고 이런 과정에 너무 초점을 맞춘 지금의 학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그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 다양한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사람 그런 게 사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잘 사시든 안 사시든 잘 이렇게 경제적 지위, 부모님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학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교육 환경은 사실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냥 그 공간적인 제약,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어느 정도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까 말했던 그 교육 기회 평등이나 인성교육이나 뭔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힘을 배울 수 있는 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저는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내일 할 얘기 있어요? 나는 좀 정리하고 있어. 지우가 아까 말했던 게 뭔가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된 상태의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주체성을 못 세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한 1 더하기 1은 3이야 라는 정확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학교가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 아니야 잠깐만 1더하기 3이야? 몇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정의를 학교가 안 가지고 있다면, 사회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러한 시각을 안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가 생활했던 환경 같은 거, 가정, 집, 도로, 달리는 차를 보면서라든가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모든 거를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입이 덜한 상태에서. 지금 그런 그러니까 입장이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쵸. 학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가인의 말은 뭐냐면 학교가 아, 매우 확고한 신념이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냐. 왜냐면 개인이라는 게 개인이라는 학교라는 공간 없이 개인이 스스로 경험한 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건데, 이제 제 생각에 진우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게 생기면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주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까지 학생이 학교 밖의 환경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런 경험과 그렇게 말씀한 생각들이 하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이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미래 학교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 학교를 다 다르게 정해놓은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논의가 불가능하니까 좀 그걸 좀 정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학교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인데, 선주나 가인이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생각은 뭐냐면 학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통의 공간 같아요. 소통의 공간. 그러니까 지금 무크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지식 같은 경우는 이거의 올드는 이거는 뭘까요? 절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뭐 과학적인 지식이지,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틀로 사람을 강요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소통을 하되 거기에 오는 건 강제성이 띄고 응? 띄는 건가요? 뭐라고? 소통을 하는 공간인데 학교가 네. 근데 저는 어느 거기에 순간 모이는 강제성을 것에 쓴 강제성이 그 띄는 강제성에 거죠.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자면 선주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대로 서로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집단이 만들어 치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집단이 만들어질 때 그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면 전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끼리 집단이 생겨지고 가난한 애들이 생기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긍정적인 사회 가치가 만들어진다보다는 인맥에 의한 기존의 계층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다양한 집단을 뒤섞고 서로 간의 계층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한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이 생길 경우에 어떤 경제적이나 정치적 경제적이나 정치적 그 권력의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육을 받을래가 아니라 내가 돈이었고 내가 정치적 힘이었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획일화라는 위험성은 대단히 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장점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학교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얘기하고 있는 학교는 공교육을 얘기하는 거 맞죠? 정부가 개입하는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언제 개입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주장이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잖아요 지금. 그러면 언제 개입해야 되고 언제 개입하면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래요. 개입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놔뒀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아까 그 뭐지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 아기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생길 때 강제성을 띄어서 개입하는 게 정부가 되겠죠 아마. 근데 이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할 거면 개입하면 비효율이 생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기 너무 싫어.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인다. 과연 그럴까요? 왜냐면 그 무크 같은 곳에서 보아도 K무크 말고 코세라 같은 거 보아도 그 코세라는 참고로 사기업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인 건데 근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수업 같이 듣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장려하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공간 모임 같은 수업은 인터넷에서 듣되 예, 개별적인 정보 교환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 하나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자유롭게 그냥 정부가 개입 안 해도 그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MIT나 하버드인가요 그게? 아니 MIT 하버드는 다른 거고 그 스탠포드 걸로 아마 스탠포드가 칩시다. 그럼 스탠포드면 거기에 이제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데인데 코세라를 듣는 게 미국 전역인가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못 가잖아요. 한국에도 모임이 있어. 한국에 모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그 모임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자리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역적 격차라는 게 한국 안에서도 서울과 특정 도시밖에 못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모임이라는 게 모두가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임을 받을 기회가 부여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그걸 자유롭게 놔준다면 어느 한 곳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해요. 한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코세라에 모임이 있다면 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중앙이나 대전이 열리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굳이 거기 안 가도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놔두다면 거기를 수렴해서 거기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국가가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지정을 해놓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죠. 근데 그 뭐지? 국가 정부가 그런 거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정부가 오히려 그걸 방해하지 않나요? 아니 방해라기보다는 학교가 뭐가 다르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세라 같은 경우는 모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임에서 하는 내용이 주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식을 제대로 배운 게 맞나 이런 내용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 모임이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생긴 모임이고 학교는 정부가 지정하는 집단 모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모임의 경우는 어느 특정 집단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코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가치, 그러니까 매우 한정된 부분의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교육을 대체할 때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배우는 건 사실 그러니까 공교육도 코세라를 통해 배운다 칩시다. 모든 내용은 코세라 모든 내용은 코세라가 커버한다 치고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그 후에 그 지식의 활용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임에서 할 건지 정부가 지정한 모임에서 했을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해서 모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정부가 지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다는 점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가 뭔지를 모르겠어. 학교가 논의가 좀 그러니까 예. 지금 만약 그게 코세라가에서 모든 걸 배우고 그렇게 정부가 지정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건 코세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코세라가 그냥 너네 여기서 모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정부가 그거는 되는 거잖아. 코세라가 하나의 정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정부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강제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의무? 교육의 의무 같은 게 부여된 거라면 코세라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제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 거. 의무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지금. 그렇죠. 어느 학교를 정도의 다녀야 한다는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됐잖아. 이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배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 그거에 절대적으로 질에 떨어지지 않는 가정 하에서는. 그럼 이제 진짜 학교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학교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 것인데 오케이. 그런 경우 이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코세라의 모임처럼 그 모임의 역할을 학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지금처럼 코세라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교 같은 모임 만들어주는 장려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국가가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모이도록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 교육 다른 의미의 의무 교육이죠. 배우러 가는 교육이 아니라 가서 얘기하고 활용하는 걸 논의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 현대로 약간 돌아와서 의무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도 있지만 사회화도 꽤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화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 교육이 사회화인 거죠. 사실은 교육보다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답이 안 정해지면 교육이고 답이 정해져 있으면 사회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화는 결국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고 그걸 따라야지 사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왜냐면 사회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입장이 없어요. 근데 빨리 그거 하고 우리 갑시다. 네 죄송해요. 근데 그 사회화가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는 가정하에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육은 그 코세라 얘기로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학교의 역할을 좀 떠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회화 역할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사회화랑 교육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까 계속 주창한 게 내가 학교에 해야 되는 그 사회화 같은데 난 사회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 봐요. 예, 그쵸. 그게 사회화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화 우리가 이거 교육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이제 정말 순수 지식의 측면에서 학교가 했던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국영수 사과 뭐 이런 예체능 이런 것 같으면 무크라는 하나의 거대한 어떠한 시스템 거대한 클라를 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교육, 정치교육, 철학교육 같이 기존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전 지식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나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나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강제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하거나 오늘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보고 밥 먹고 싶어. 항상 수령하는 게 이거예요.